딸롱드 전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성매매나 통념을 살펴봤을 때 그 통념이 대부분 연결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성노동을 주장하는 그룹들은 또 이렇게를 말을 해요. 이렇게 섹슈얼티가 이계화가 되어 있으니 성매매에 대한 여성들의 낙인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도 성노동해야 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통념이 모두 다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성적 낙인이 모든 게 여성들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이 부분이 낙인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성매매를 없애지 않는 한 낙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매매를 없애려면 성매매, 제도화된 성매매는 없어지고 범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고 성매매 여성을 하고자 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걸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성노동까지 갖다가 굳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로 성매매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성노동을 주장하는 거는 그룹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노동을 얘기하는 거는 성차별을 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성별적으로 나뉘어진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성을 구매하는 거 남성, 성을 판매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노동은 어느 노동도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첼 모렌이 젠더를 초월해서 처벌하게끔 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단 한 명의 남성이라도 당할까 봐.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페미니스트들은 너무나 심하게 레디컬한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레이첼 모렌이 본인이 성매매를 한 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생계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주변의 남성들도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하진 않거든요. 왜 모든 여성들은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해야지만이 하는가? 그러니까 즉 성매매는 성차별과 성별 제도 없이는 이 성매매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성매매 제도는 여성 혐오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죠. 여성이란 사람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권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지 않는 거죠. 물건으로 사고 파는 게 가능한다면.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런 여성이 있다면 다른 여성은 안전하지 못할걸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성매매가 없다고 해서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아요. 더 취약한 여성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또 사고 파는 게 가능하겠죠. 실제로 성매매를 합법한 나라에서 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보면 이주 여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매매 현장에 있으면서 과연 이게 한국만 성매매가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게 너무 무수하기 때문에 성매매가 사라진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보호할 수 있겠지만 다른 가난한 빈곤한 곳에서 이주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겠죠. 이미 실제로 전북 지역에서도 군산 아메리칸타운에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것처럼 여성들이 글로벌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 또 그 나라의 뭐 빈곤이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성들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바로 저는 성매매의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노동은 성매매의 핵심, 왜 이 노동이 여성에게만 부여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성매매의 본질을 가리는 통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가 성매매라는 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성노동이라는 걸로 잠시 피하는 거죠. 위장. 네. 그래서 레이첼 모렌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에서 성매매를 용인하게 되면 구매자들이 책임감을 면제받고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몸을 주고 이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봐야 할 점이다. 성매매되는 건 충분히 굴욕적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그 모멸감을 용인하고 굴욕을 가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건 고통스러운 모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했던 거에서도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서 페이드포를 쓸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했을 때 성노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15살에 성매매에 유입돼 22살에 탈성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이 성매매 안에서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었음을 직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에는 직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나중엔 쓰고 공개하는 것 또한 힘겨웠습니다. 이 책이 1년의 대면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이. 또 성매매라는 주제에 대한 관습적인 금기를 극복하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공적인 말하기지만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성매매에 관해서 모두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듯해요. 그것이 너무나 무지한 것인데도요. 무지를 많이 드러내는 것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매매에 대한 통념 3가지를 봤어요.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않는 거, 무지.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 성매매는 범죄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법적으로. 네. 그리고 2번째가 고급 창녀 신화, 그리고 3번째가 성노동인데요. 저는 이거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 범죄로 보지 않는 거. 그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통념과 신화는 계속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그거는 2번째 저희 주제로 구매자들을 활개치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2번째 주는 성구매자들. 줄임말이죠. 원래는 성구매 범죄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성착취자? 네. 더 길게 하면 학대 폭력 착취. 좋습니다. 더 길게 하면 성매매 무지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남성들 이러니까 다 가리게 되는 거죠. 남성 문화에. 네. 자, 그래서 레이첼 모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전 시대에 걸쳐 그 어떤 다른 요소들보다도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다. 그것은 수요라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좀 이제 구매자에 대한 이런 놀라운 분석까지 일을 또 하게 되지만 읽으면서 참 힘들었겠다. 자기가 사실 구매자를 통해서 폭력과 착취, 학대를 통해서 분석한 거잖아요. 만났던 사람을 다 리플레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그런 게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 장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저자가 성구매자 분류했던 이야기를 들면 저자가 성구매자 분류를 성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네. 네. 장미님이 성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분류에서 성매매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선호하는 분류. 2번째는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근절하지 않는 분류. 3번째, 성매매라는 폭력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사실로 인해 크게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 네. 이런 이들도 있네요. 네네. 변태스럽네요. 네. 레이첼 모레는 성구매자의 사고방식을 3가지로 책에서 분리해 놓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성매매 여성을 사람이 아닌 듯 취급하는 관점이 한 30%이고 성매매 여성이 같은 인간임을 의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40%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인간성을 훼손하려는 욕구를 즐기면서 정신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부류가 가장 이게 사악한 부류인데요. 이게 한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네요. 네. 엄청나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성구매자가 판을 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아닌 듯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걸로 쾌락까지 느끼는 그 권력감? 그래서 성매매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그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여성의 인간성을 훼손하려면서 욕구를 즐기는 게 가장 사악한 부류라고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인간을 차별하는 거, 인간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희가 한국의 성구매에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구매자의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이제 성산업 규모와 관련돼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 그럼 누가 과연 성을 구매하는 것인가, 네. 얼마만큼 심각한가, 그 실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6년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 남성 이제 1,050명 중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구매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7%로 집계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 둘 중 한 명 성구매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둘 중에 한 명은 성을 구매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남성들이 있는 그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설마 이렇게 많을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라고 했더니 다들 반응이 뭐냐면 그것밖에 안 돼? 그 통계 잘못했어. 내가 볼 때 난 80-90%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구매자 경험을 그럼 언제 대부분 경험을 하나, 첫 경험을 했더니 20세에서 24세에 최초 성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무렵의 남자들의 대부분 생애 주기상 어디죠? 군대에 있을 때 아닌가요? 네. 그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 돈 걷어가지고 손깍딱지 떼주거나 선물로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던데, 이 통계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조금 드러났고요. 다음이 25에서 29세가 27.6%. 로 나왔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은 낮아진다로 분석이 됐네요. 근데 이 중에 20세 미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 시절에 3.9%도 약간 나왔네요. 모험심, 남성성을 확인하는 모험심? 모험심? 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그 인터뷰 나올 건데요. 그 남성 구매자 인터뷰를 저희가 이 녹음하기 전에 사전에 제가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남성들 안에 남성 무리에서는 마치 전쟁터에서 싸움 나가서 이제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갔다 오는 게 하나의 모험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입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군대 가기 전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해서 어울려서. 그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3이었는데 너무 이제 고3이니까 지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스쿨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유, 너네 오늘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면서 좀 너네 기분을 좀 뭔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줄게, 즐거움을 줄게 위해서 이 선물촌 한 바퀴 돌고 갔다라고 하는 사례도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 어이없네요. 네. 최초 성구매 동기는 다양했지만 가장 많은 응답으로 아까 저는 모험심이 바로 호기심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렇겠죠. 그게 25.2%를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참 재밌네요. 특별한 일이 어떤 건지. 네. 이것도 19.4%, 그리고 회식 등 술자리 모두 함께 가는 게 8.3%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에 관련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통계에서 보면 남성들의 성적 욕구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통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성을 구매하는 동기에서는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진 않았어요. 네. 성적 욕구 해소는 14.9%만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얘기 듣고 싶었던 게 접대 문화. 그 관련된 통계, 그리고 또 구매자들이 구매 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성구매 남성의 최근 1년간 1인당 평균 성매매 횟수는 8.46건으로 조사됐으니까 8에서 9회 정도 나왔네요. 네. 평균 비용이 그러면 얼마인가 보면 19만 2천 원으로 분석됐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회사 내에서 직급별로 조금 이 통계에서 특이한 점도 존재했다고 그러네요.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원 중에서 대리급 중에서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는 42.2%에 그쳤는데, 과장급은 65.4%, 차장 부장급은 63.9%. 임원급은 71.4%면은 접대가 일상적이고. 네.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질수록 성구매 경험 비중도 높아졌다. 돈이 많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장미님이 준비하신 것에서 회사 내 직급과 소득 수준이 오를수록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그런 얘기고, 또 이제 혼인에 따라서 성구매 경험의 차이가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미혼자 중에 34.6%,
네. 근데 기혼자도 만만치 않아요. 59.9%. 성구매. 일상화된 성구매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구매 범죄자들은 성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앞에 통념들, 지속시키게 하는 통념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고 또 한편으로 법이 관대하잖아요. 법과 제도가 관대하게 되니까 구매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매매 안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구매는 범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일상적으로 성구매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을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유흥종사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도우두는 부녀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에 네. 손님이라고 함은 바로 남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흥을 돋구는 거는 부녀자라는 거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흥을 돋구는 것은 여성을 두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이미 법에 명시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 봐도 굉장히 성차별적인 법조항이 그대로 지금 현재 여자 없으면 네. 못 노는 남성 문화를 법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성 강간 문화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신체 접촉하고 그 안에서 성착취가 벌어지지만 이게 유흥이라는 것으로 승인되고 감춰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은 그래도 되는 거,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유흥 문화가 아니라 착취 문화네. 네, 근데 그게 유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이 유흥이 되는 사회네요. 그러면 성구매 문제 관련해서 한국에서 성구매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걸어온 나의 여정.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인터뷰를 잠깐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모레는 성매매를 지나온 나의 여정인데 구매자는 성을 구매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여정이 되는 엄청난 거군요. 여정을. 네. 살롱드 전북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성구매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데.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쉽다고 하기에도 참 모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 어렵다고 하면 또 현실하고 또 괴리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되어 가야 되는 네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성구매 안 하는 나의 여정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성구매를 안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주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령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매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는 어떻게 보면 호기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춘기 시절 이런 남성 또래 문화 내에서 성매매라는 거 뭔가 이런 호기심적인 미지의 영역 같은 그러니까 남성이라면 누구나 통과 의례처럼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실은 좀 들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호기심이라므로써 알게 된 성매매를 제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알게 된 거는 근처에 이제 대명동 군산 개복동 네. 화재 참사 2000년도 2000년도하고 2002년에 있었던 그 화재 참사에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 그런 착취와 억압 속에서 특히 거의 갇혀 있었잖아요. 네네. 공간에서 이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현장을 좀 둘러보고 나서 성매매라는 걸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인식하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는 문제, 이제 중요한 문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뭔가 이걸 풀지 않으면 이런 죽음들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네, 폭력의 현장을 그 현장을 보면서. 네. 그런데 그 전에 창시절? 네. 중고등학교 때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게 됐고 또래 안에서는 그 성구매 문제가 네.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교육 현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교육 현장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성매매 직결지가 너무 곳곳에 많이 있었고 하지만은 그곳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그곳이 폭력의 현장이라는 거를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배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지 못했고 남성들끼리 있었을 때 뭔가 이렇게 이야기 호기심적인 그리고 뭔가
우리끼리 뭐 뭔가 거기에 같이 함께 그 성매매를 하는 곳에 가는 거를 하나의 일종의 뭔가 모험, 탐험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남성 또래들하고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남성들한테는 호기심으로 성매매 집결지라든가 성구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 그게 그 학교라는 공간에선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다른 문제인데 학교라는 공간은 어찌됐든 제가 자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제약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 마음대로 제가 가고 싶고 뭐 제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하고 수 있는 공간 아니고 적절한 통제들이 있는 공간. 그 안에서 성매매라는 거는 하나의 그런 미지의 영역과 같은 것이죠. 특히 남성 또래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그 몰래 강당이나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는 그런 문화처럼. 남성성? 예, 그렇죠. 남성성을 실현하는 예. 하나의 미지의 영역?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특히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디 술집을 찐검사하지 않는데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모험이고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으로 좀 인식이 됐었던 것 그러면은 같아요. 어쨌든 또래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부추겨지게 되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끼지 못하면 네. 끼지 않는다는 것은 저의 그 뭐 남성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또래에 끼지 못한다는 것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힘든 다른 여정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문화에. 그러면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제 나이를 정확하게 이제 30 후반인데 30대 후반의 남성에게 성매매라는 거는 성매매도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성구매라고 네, 성구매.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자. 성구매는 하나의 그런 또 여기에는 계급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그 성공의 부를 갖고 있느냐. 성산업 자체가 이미 좀 위계화가 어느 정도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남 그리고 뭐 일종의 이런 템프로라고 하는 그러한 계급적인 구조, 그리고 카르텔? 지금 우리 이제 선미총과 같은 성매매 집결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부에 따라서 남성들의 그런 부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남성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죠. 계급적, 계층적인 격차가 있게 되는 건가요? 남성들의 부에 따라서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 이건희 그 영상 그 논란이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성매매 직결제를 가진 않죠. 구매자의 예. 능력에 따라서 마찬가지. 그런 구매자들의 수요와 근데 그 수요라는 거 그 부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성매매 양상들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따라서 성구매를 하는 남성들도 뭔가 내가 만약에 강남의 그런 업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의 성공을 보여주는 하나의 드러내는 이걸 보면서 뭔가 이제 저는 뭔가 착착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경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를 진짜 차지한 사람들은 여성을 착취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성구매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것 자체가 네. 나의 부를 보여주는 걸로 사실은 읽히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빈곤을 느끼죠. 우리 남성 사회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로 한 사람의 존엄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런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참 네. 한편 그래서 씁쓸한 이제 이 레이첼 모레는 특히 이 책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자들이 상호 타락한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성매매라고 하는 악을 통해서 계속 구매자들이 인간 되기를 포기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성구매 안 하고 살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다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구매하는 남성들도 있고 구매하지 않는 남성들.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성구매 문제를 이야기하나요? 사실은 제 주변에 이제 성구매를 하는 남성 또래 뭐 지인들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좀 포인트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성매매, 그러니까 성구매를 저 어쨌든 착취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범죄다. 예, 근데 그거를 어떤 좋은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이해하고 나는 이렇게 사실은 이런 토론 과정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토론 문화 자체가 이미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 토론해야 돼요? 처벌해야 될 게 아니라? 제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벌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벌할 수 있으면은 뭐 저도 하고 싶죠. 제가 가장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옆에 우리 여기 선미촌이 지금 멀쩡하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네. 경찰들은 네, 그것도 단속을 뭐 일상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그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옆에 분명히 이미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게 이미 10년 이상 되어 역사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까운 데 불 켜져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남성들에게 구매라고 하는 예, 걸 허용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야. 성구매는 불법이 아니야라는 인식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은 물론 많은 남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구매를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 여러 그러니까 사회에서 예. 계속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 걸리는 게 바보다라는 인식을 그런 이중 메시지가 네. 남성들에게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남성들에게 한국 남성들에게 성구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얘기하기가 참 모호한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남성들만의 연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가 많이 이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위기를 맞을 것이고 지금은 남성들만의 연대, 그러니까 남성들만의 공고한 호텔은 더 이상 그러니까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고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그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들 간에 사실은 이제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성매매, 성구매의 문제는 여성과 어떻게 우리가 남성이 소통할 것이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성구매를 우리가 남성들이 계속 그냥 뭐 이거는 호기심, 남성이라면 내 욕망을 뭐 내가 돈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으로 사실은 하기에는 이미 그리고 이 사회가 특히 많은 여성들이 그걸 이제 용납하지 않는 네. 상황이라고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본격적으로 점에서 사람을 그렇죠. 대하는 훈련, 평등에 대한 감각, 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이 레이첼 모레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야 될 경계,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시콜콜이라는 전주에서 성구매 안 하는 남성들의 모임, 네. 이라는 이제 작은 모임이 있어요. 네네. 거기 이제 해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지금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모임은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지금 한 4, 5년 정도 됐고요. 활동한 지. 그 안에서 좀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회원들은 이제 남성들이거든요. 성구매를 반대하는 게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공간 안에서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야기하기가. 하지만 저희 공간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인식도 저는 하게 되죠. 성구매라는 거를 그냥 모든 남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남성들도 있다라는 거를 이후에 활동하면서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저의 정체성을 좀 그러니까 저의 그 생각을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참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구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게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묵인 관리하게 되잖아요. 성매매 집결지도 그렇고 구매하는 것도 어떨 때는 묵인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 네.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아까 그 말씀 그러니까 성구매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인격이 점점 이제 무너져 간다는 말이 좀 굉장히 많이 동감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면 있지만 연쇄살인 하고 저는 한 번 살인을 경험한 사람이 더 잔혹해지고 더 교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성매매도 성구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그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이제 웃기는 얘기 중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 성매매 특별법 이제 처벌법 이야기 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통념에 했죠. 근데 저는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이 성구매 문제를 성구매하는 남성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경계선이 없어지죠. 예, 경계선이 없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아니요. 공간이거든요. 성매매 네네. 그 집결지라든지 이런 현장들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죠. 그 당시에도. 네, 좋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점프! 남성들 통념에서는 성을 구매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남자라면 성을 구매해야 되는 강한 통념이 있잖아요. 그 통념에 따라서 이 성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건 루저인 거예요. 너는 성욕도 없고. 근데 저는 뭐냐면, 이거는 무의미다 생각해요. 성을 구매하는 남자와 성을 구매하지 않는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이미 남성들은 성구매하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뿐이지 성구매하는 문화 속에 남성들은 자기의 이미 성구매 문화 속에 남성들의 그 권력 속에 이치에 있고 그 안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권력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성을 구매하지 않은 남성들도 결국에는 성을 구매하는 남성 문화 안에 향유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성구매 문제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살롱드 전북 전북 점바!